much. Clear. More successful dog in. Nice. People's hands? Yeah, I think so. That's what I see. That's what it looks like. It's your fucking hand. Get out now. I ain't cleared. We're not cleared yet. There's blood all over it though. You want to? Can't back out. 2016년 11월 26일 추수감사절이 이틀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테네시주 녹스빌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8년간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란 아들이 그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 토막내고 해체한 부분을 염산으로 녹이고 끓는 물에 삶고 오븐으로 굽고 변기에 흘려보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짓을 저지른 건 28세의 조엘 가이 주니어였고 61세의 아버지는 조엘 가이 시니어, 55세의 어머니는 리사 가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자신의 공책에 상세히 적어두었고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참혹한 내용이 빼곡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했던 것이었을까요? 동기는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50만 달러, 약 7억의 생명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28살까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이 부모님에게 완전히 의존하며 살아온 조엘은 부모님이 은퇴를 앞두고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끔찍한 스릴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기에 쇼킹TV에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재판에서 공개된 당시 사건 현장을 상세히 찍은 영상, 전문가의 증언과 함께 조엘의 어린 시절부터 그의 심경을 엿볼 수 있도록 소설 형식으로 구성하여 이 사건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1부인 범행 완료 시점까지와 2부 선고 시점까지 영상으로 나뉘어 공개할 것이므로 먼저 1부를 공개한 뒤 2부가 완성되면 공개하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과연 무엇이 28살의 아들을 이토록 냉혹한 살인자로 만든 것인지 여러분은 이제 인간의 본성 중 가장 어두운 면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입니다. 손이 너무 아프다. 왼손에 감싼 수건이 피로 흠뻑 젖은 채 운전을 하고 있던 조엘 가이 주니어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함께 밀려오는 현실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한 무게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그리고 조엘은 2006년형 현대 소나타의 창문을 내렸습니다. 11월 말 테네시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는 중이었죠. 이상하게 아름답네. 그 순간의 아이러니가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마주한 아름다운 석양. 그 대조는 그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오른손이 떨렸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정말 내가 그 짓을 한 건가? 백미러로 녹스빌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골든뷰 레인 11434번지에 28년간 내가 집이라고 불렀던 곳,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겠지. 조엘은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한숨 속에는 28년간의 인생이 모두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 청년기의 좌절, 그리고 마침내 내린 돌이킬 수 없는 결정까지 모든 것이 이 한순간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어. 그냥 슬픔만 있었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엄마가 마지막에 한 말,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후회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하지만 조엘은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아닌 뭔가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때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엄마가 좋아하던 음악인 클래식이었죠.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 그의 기억 속 따뜻했던 시절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순수했던 그 시절, 엄마와 함께했던 평온한 시간들이 지금의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죠. 조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져. 너도 들어봐. 그는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이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엄마는 뜨개질하고 나는 책을 읽었지. 그때는 참 행복했던 것 같네. 하늘 전체가 핏빛으로 물들며 붉은 노을은 더 진해졌습니다. 마치 오늘 일어난 일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름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뭔가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죠. 이때 느껴지는 자유는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28년간의 숙박에서 벗어났지만 동시에 더 큰 감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조엘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엄마. 그는 목소리 없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빠. 조엘은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지 않은 얼굴들과 평소처럼 따뜻한 얼굴들이었죠. 이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사랑과 증오, 그리움과 분노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죠. 추수감사절 저녁, 겨우 3일 전이었네. 온 가족이 모였던 그날, 마지막으로 함께 웃었던 그날. 누나는 이렇게 말했었지. 조엘이 많이 밝아졌네. 그리고 다른 누나는 이렇게도 얘기했지. 그러게 예전보다 훨씬 사교적이 됐어. 그때 나는 웃고 있긴 했지. 근데 진짜 웃음이었을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연기였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잘 모르겠어. 생각에 잠긴 채 가던 중 도로 표지판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칸소까지 50마일, 루이지애나까지는 아직 멀었네. 조엘은 손목 시계를 받고 7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열려있을 거야. 요리를 하다가 배웠다고 얘기하면 돼. 미리 다 계획한 거잖아. 하지만 그는 상처가 너무 깊은 탓에 혹시 의사들이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색깔이라고 하면 돼. 그는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고 완벽한 계획이라 느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계획이라는 것이 현실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그때 라디오 음악은 피아노 독주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쇼팽인가? 조엘은 엄마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조엘, 피아노 배우면 좋을 텐데. 싫어요. 왜? 음악은 마음을 풍요롭게 해줘. 다른 아이들이 놀릴 거예요. 그런 아이들 신경 쓰지 마. 넌 특별한 아이야. 그래, 특별한 아이. 엄마가 평생 동안 나한테 해준 말이지. 그런데 특별하다는 게 이런 뜻이었을까? 이 특별함이라는 것이 그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그 외로움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붉은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며 밤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50만 달러.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 그런데 그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거 맞아?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더 차가워졌고 겨울이 오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겨울을 좋아했지. 온 가족이 모이는 크리스마스도 좋아했고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될까? 엄마가 없는 크리스마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진 듯 조엘의 눈시울은 약간 붉어졌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영원히 오지 않을 크리스마스가 됐으니까요.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따뜻한 시간들은 이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잖아. 이미 선택했고 행동으로 옮겼어. 이제 암만 생각해야지. 그때 라디오에선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조엘은 급하게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전까진 불안해지고 싶지 않아. 조엘은 채널을 돌리며 음악 채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경쾌한 멜로디의 팝송이 나왔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이내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적 속에서 운전하기 시작한 차 안에선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빠른 심장 박동 소리도 들려왔죠. 이러한 정적 속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속도로, 어둠이 내리는 하늘,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모든 것은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느끼게 만들고 있었죠. 진정하자. 모든 건 계획대로잖아. 그런데 정말 계획대로였을까? 노트에 적어둔 대로라면 지금쯤 모든 증거가 인멸되어 있어야 했잖아. 집은 타고 있어야 됐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때 입은 부상 때문에 모든 건 멈춘 상태였으니까요. 괜찮아. 월요일에 다시 가서 마무리하면 돼. 조엘은 그렇게 생각을 떠올렸지만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그 계획은 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도로 표지판이 또 지나갔습니다. 아칸소까지 30마일. 점점 집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아니야, 이젠 집이 아니야. 이제 그곳은 범죄 현장일 뿐이야. 조엘은 이 생각을 하면서 새삼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일을 한 거구나. 정말 부모님을 죽인 게 맞네. 조엘은 이제서야 처음으로 그 사실의 무게가 실감난 듯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그저 수치와 단계들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생생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슬픔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28년간 이 순간을 향해 걸어온 길이라고. 한편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엘은 그 별들이 눈에 들어오자 어렸을 때 뒷마당에서 엄마와 함께 별을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 별들도 언젠가는 죽는단다, 조엘. 별도 죽는다고요?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후에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고 죽어. 그럼 우리는 언제 죽어요? 걱정하지 마. 아직 멀었어. 그리고 죽음이 이미 엄마에게 찾아왔다는 걸 다시금 상기된 조엘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진 않았죠. 사실 28년 만에 처음 울었던 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던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죠. 그의 감정은 메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린 땅처럼 더 이상 생명의 물기를 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그가 치러야 할 대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40번 고속도로를 따라 계속 달려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가면 돼. 그런데 정말 새로운 삶일까? 아니면 그냥 다른 형태의 감옥 아닐까? 그건 나중에 알게 되겠지. 지금은 그냥 운전만 하면 돼. 앞으로 계속 그냥 앞으로만 가자. 돌아볼 수는 없어. 돌아가고 싶어도 이미 돌아갈 곳은 없으니까. (1995년) 서구이스빌의 할머니 집. 조엘, 이리 와서 할머니 인사드려. 조엘의 어머니인 리사가 7살인 그의 손을 잡고 할머니께 데려간 날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인 조엘 가이 시니어의 어머니 집이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고, 우리 조엘 정말 똑똑하게 생겼구나. 이미 글도 읽는다면서. 이 얘기를 들은 리사는 자랑스러워하며 얘기해줬습니다. 네, 벌써 책을 읽는다고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빨라요. 이미 이때부터 조엘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존재로 규정되고 있었습니다. 이 특별함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조엘은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할머니의 다른 손주들인 3명의 이복 누나들이 놀고 있었지만 조엘은 엄마 뒤에 숨어 있었죠. 그러자 리사가 말했습니다. 조엘은 좀 내성적이긴 하지만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조엘은 특별한 아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 특별함이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를 더욱 고립시키는 함정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3년) 뒤인 1998년 조엘이 10살일 때 녹스빌의 골든뷰 레인. 조엘, 누나랑 놀아볼까? 이복 누나 미셸 타일러가 가족 모임에 왔습니다. 조엘보다 10살이 많았지만 아빠인 조엘 시니어는 아이들이 친하게 지내길 원했죠. 안녕 조엘, 뭐하고 놀고 있어? 책 읽어요. 책? 재밌는 게임도 많은데? 조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게임이 뭔지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죠. 그러자 미셸은 다른 이복 누나들과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쟤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아? 항상 혼자만 있고. 그러니까 리사가 너무 과봉하는 것 같아. 이때부터 그는 가족들 내에서 이상한 아이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인 리사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과보호가 오히려 그를 더욱 사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말들은 조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인 리사는 항상 조엘을 보호해줬습니다. 얘들아 그러지 마. 조엘은 다른 아이들과 달라. 더 똑똑하고 더 성숙해. 이럴 때마다 조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난 달라. 더 나은 사람이야. (2001년) 조엘이 13살일 때 녹스빌의 한 중학교. 야, 너 왜 항상 혼자 다니냐? 그때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무리지어 앉아 있었지만 조엘은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 없어? 야, 얘 말도 안 하냐? 조엘을 비웃는 웃음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중학교라는 잔혹한 사회에서 그는 처음으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엄마가 말하던 특별함은 여기선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오히려 그 특별함은 아이들이 그를 더욱 따돌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가 싫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애들이 이상하게 봐요. 엄마인 리사는 조엘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조엘, 넌 특별한 아이야. 다른 애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걔들이 똑똑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야. 정말요? 그럼 넌 천재니까. 나중에 의사가 될 거야. 성형외과 의사. 조엘은 성형외과 의사가 될 것이라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을 고쳐줌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이때부터 그의 인생에는 뚜렷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마저도 결국엔 좌절로 끝날 운명이었죠. 다만 그 좌절이 얼마나 큰 분노로 변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 조엘이 16살일 때 하은빌 고등학교. 조엘, 좋은 소식이 있어. 어머니인 리사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수학과학 예술학교에서 합격 통보가 왔어. 조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자기처럼 똑똑한 아이들이 모인 곳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그곳은 흔히 말하는 영재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네 성적이면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어. 조엘은 하은빌 고등학교에서의 2년 반 중 대부분을 혼자 보냈습니다.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진짜 친구는 사귄 적이 없었죠. 아버지인 조엘 시니어도 말했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 이제 엘리트 학교에 가는 거야. 거기선 너같이 똑똑한 아이들이 많을 테니까. 그럼 친구를 사귈 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 조엘은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아니면 거기서도 혼자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짐을 싸면서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작,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때까지 우수한 성적이라는 성취감 뒤에 숨어있는 깊은 외로움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루이지애나로 함께 갈 예정이었죠. 루이지애나 수학과학 예술학교.
방금 난 마크야. 룸메이트가 될 것 같은데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엘은 여전히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디서 왔어? 테네시. 전공은 뭐야? 의학 준비 과정. 단답으로만 반응하던 조엘을 보던 마크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고 앞으로도 쭉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마크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였죠. 조엘은 엘리트 학교에서조차 적응하지 못하고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똑똑한 아이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조엘 어때? 친구들 사귀었니? 네, 조엘은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말을 흐리는 아들을 보고 눈치챈 듯 이렇게 말했죠. 괜찮아. 넌 특별한 아이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그리고 2년 뒤인 2006년 조엘이 18살일 때 워싱턴 DC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 조엘은 한 학기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조엘, 네 성적 때문에 좀 보자고 한 거야. 그는 학업 상담사였습니다. 여기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단순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고. 수업도 따라가기 힘들었고 사람들과 관계는 말도 못할 만큼 너무 어렵다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부모님과 상의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상담을 마친 조엘은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하였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못하겠어요. 괜찮아, 조엘. 집으로 와. 다른 방법이 있겠지. 이건 조엘의 인생에서 처음 겪는 큰 좌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학업에서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그에게 이런 실패는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때부터 자신이 정말 무능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조엘은 부모님과 얘기를 하고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로 옮기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07년 조엘이 19살일 때 루이지애나 주립대. 이번에는 다를 거야. 엄마인 리사가 조엘을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는 집에서 가깝고 네가 편할 거야. 하지만 조엘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어려웠고 여전히 혼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나마 룸메이트는 알렉스가 있었지만 그들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대화를 나눈 게 끝이었죠. 너 의대 준비하는 거야? 응. 야, 힘들겠다. 난 그냥 경영학 전공이야. 그 후로 둘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알렉스는 다른 기숙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가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조엘은 알 수가 있었죠.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3년 뒤인 2010년, 조엘이 22살일 때, 저 MCAT 점수가 나왔어요. 조엘은 엄마와 통화를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안 좋아요. 의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둘 사이엔 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조엘. 그런 시험 그냥 다시 보면 되는 거잖아. 하지만 조엘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자신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이건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공부하다 보면 다른 길도 있을 거야. 조엘은 이 얘기를 듣고는 이런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길이라니? 나한테 무슨 다른 길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2년 뒤인 2012년, 조엘이 24살 때였습니다. 야, 조엘 아직도 학교 다니고 있어? 이복 누나인 미셸이 가족 모임에서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아직 전공을 정하지 못해서. 24살인데? 그 말은 조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친구도 없고 직업도 없고 연애도 해본 적 없는 24살이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인 리사가 대변해 줬습니다. 얘, 조엘은 신중한 거야. 천천히 자기 길을 찾는 것일 뿐이야. 평생 동안 이런 모습을 봐온 미셸의 눈빛에선 경멸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전에는 똑똑한 아이였지만 이제는 걱정스러운 어른이 되었으니까요.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조엘도 매우 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엘은 혼자 아파트에서 생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실패작이야. 좌절을 한 적은 있었지만 자신을 실패작이라고까지 생각해 본 적 없던 그는 오늘 가족들의 눈빛 때문에 알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난 2013년 조엘이 25살일 때 조엘은 고등학교 동창들의 SNS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결혼하고 취직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였죠. 아직도 부모 돈으로 사는 25살. 왜 나만 이럴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분노였죠. 이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어두운 감정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책이었다면 이제는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엄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엘, 잘 지내니? 네. 돈은 충분하고? 네. 자신을 걱정하고 있던 엄마의 말에 퉁명스럽게 답하고 있던 조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언제까지 날 애 취급할 건데? 그로부터 2년 뒤인 2015년, 조엘이 27살 때였습니다. 조엘, 아빠랑 엄마가 얘기할 게 있어.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알지?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조엘은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이제 27살이잖아. 독립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솔직히 언제까지 이럴 거니? 독립이라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듣게 된 조엘은 충격을 받은 듯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 얘기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자세히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진 후 조엘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 안에선 27년간 의존해온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건 그의 운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사라지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그는 정말 낭떠러지에 서게 되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0월, 조엘은 학교 기숙사에서 늦은 밤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없어진다면? 처음에는 그냥 생각일 뿐이었지만 점점 구체적으로 되어갔습니다. 엄마의 생명보험이 50만 달러였지. 그리고 노트에 글씨를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그리고 아래에 이 말을 이어서 적었습니다. 7억은 전부 내 것이 될 거야. 조엘은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단순한 상상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는 순간, 선량한 아들이 냉혹한 살인자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같은 해 11월 초, 28살의 조엘은 아직도 부모님 돈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었고, 친구도 없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었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속에선 냉철한 계산만이 자리하고 있었죠. 감정은 배제되고 오직 수치와 논리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조차 달러로 환산되고 있는 듯했죠. 엄마의 생명보험 50만 달러, 아빠가 실종되거나 죽으면 나 혼자 다 받을 수 있겠다. 이 돈이면 충분히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엄마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아빠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볼 필요도 없겠지. 게다가 집도 있고 다른 자산들도 있어. 은퇴 후에는 서거인스빌로 이사 간다고 했으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겠다. 조엘, 솔직히 언제까지 이럴 거니? 조엘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엄마의 답답해하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탓하기 시작하였죠.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마음을 먹은 듯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 이젠 내가 직접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될 거니까. (11월 7일) 조엘은 루이지애나의 나폴레온빌에 있는 에이스 하드웨어에 갔습니다. 그의 차량은 루이지애나 번호판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하였죠. 부모님의 집인 테네시주에서 루이지애나 번호판을 달고 범행 도구를 쇼핑한다면 괜한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가면서 바로 어젯밤에 엄마와 통화한 걸 떠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엘, 성적은 어때? 등록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니? 아빠랑 내가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투는 마치 내가 짐이라고 하는 거잖아. 대체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하면 돼. 조엘은 특별한 아이야. 라고 하면서 사회성을 기를 기회도 주지 않은 게 누구냐고. 얼마 뒤 도착한 매장에서 화학물질을 구매하는 그의 모습은 평범한 대학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머릿속에선 끔찍한 계획들이 구체화되고 있었죠. 일상적인 쇼핑이 살인을 위한 준비 작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보자. 염산, 식품 등급 과산화수소. 이렇게 쇼핑을 하고 있던 조엘의 곁으로 한 점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공사하시는 건가요? 아, 네. 그 전에 집 청소용으로요. 조엘은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쇼핑을 마친 그는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셀프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얼마 뒤 기숙사 아파트로 돌아온 조엘은 뭔가를 떠올린 듯 자신의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배수구, 세정제, 이것도 필요하겠다. 까먹지 않게 바로바로 적어놔야지. 그리고 구매한 것들을 침실 옷장 깊숙이 숨겨놨습니다. 그에겐 룸메이트는 없었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철저히 숨기려 하였습니다. 계획은 반드시 비밀이어야 돼. 11월 18일 홈디포에서 살 것 보자. 표백제 분무기, 연장 코드, 타이머. 타이머는 제일 중요함. 시간을 계산대로 정확히 해야 되니까. 11월 19일 조엘은 아카데미 스포츠에서 칼을 샀습니다. 사야 될 게 살인용 칼, 도축칼. 시신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려면 제대로 된 칼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형 쇠망치. 이건 뼈를 부수기 위해서니까 크러쉬 본스라고 적어두자. 칼을 구매하는 순간에도 그는 아무런 감정적 동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반적인 도구를 사는 것처럼 담담했죠. 이미 그의 마음속에선 부모님이 사람이 아닌 처리해야 할 문제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1월 21일, 조엘은 이날 녹스빌 월마트에서 파란색 통대를 샀습니다. 위층에 있는 욕실로 아빠를 옮길 때 쓸 파란색 플라스틱 통. 이것도 노트에 적어뒀던 계획 중 하나지. 아빠 먼저, 그 다음 엄마. 그리고 사흘이 지난 11월 24일 추수감사절. 조엘은 이날 루이지애나에서 6시간을 운전해서 부모님의 집인 녹스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뒷좌석에 실려있던 빨간 가방을 한번 쳐다보던 중 집 문으로 나온 엄마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엘, 이제 왔구나. 리사는 항상 그렇듯 아들을 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엘은 어색한 표정을 하며 억지로 안기는 듯 했죠. 며칠 후면 이 모든 것이 끝날 텐데. 엄청 멀었을 텐데 정말 피곤하지? 리사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조엘을 더 짜증나게 만드는 것 같았죠. 이렇게 나를 걱정하면서 왜 경제적 지원을 끊으려고 하는 거야? 이건 엄마의 따뜻한 환영과 그의 냉혹한 계획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과 배신이 한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었죠. 이 아이러니를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자 아버지인 조엘 시니어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왔다 아들. 조엘은 평생 동안 힘들게 일해온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그의 손이 매우 거칠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된다면 이 손들은... 이렇게 조엘이 잠시 생각에 잠겼을 때 엄마가 말했습니다. 누나들도 올 거야. 좀만 기다려. 조카들도 올 거고. 마지막 가족 모임이 될 줄도 모르고. 조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우리 조엘이 부엌일을 도와주겠다고? 이게 뭐 세상에 무슨 일이야. 그리고 얼마 뒤 조엘의 이복 누나들이 왔을 때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조엘이 변했다고 좋아해 주었죠. 사교적이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생긴 걸 보니 앞으로 기대해도 좋겠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조엘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내 방에 있는 빨간 가방 안에 있는 걸 보게 된다면 그래도 저럴 수 있을까? 그는 이날 조카들과 게임도 해주며 평생 동안 한 번도 한 적 없는 삼촌다운 행동을 했고 그 덕분에 아이들과 다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엘은 명절 때마다 모인 가족들에게 항상 이런 웃음소리를 들어왔지만 처음으로 자신도 그 웃음과 함께하게 되니 좋은 마음도 들긴 했죠. 그리고 누나 중 하나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조엘, 너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누나는 네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서 정말 기뻐.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시간이 지나 모두가 잠에 들었고 조엘은 2층에 있는 자기 방에서 노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것이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된다. 가족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집안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에서는 죽음의 계획이 최종 점검을 받고 있었죠. 평화와 전쟁이 한 지붕 아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1월 25일 아침 식사 후 조엘의 이복 누나들과 조카들은 떠났고 시끌벅적했던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엘의 아버지는 현관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던 조엘도 따라 나갔고 차가운 11월 아침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조엘. 조엘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엘, 네 엄마랑 얘기한 게 있다. 네 아빠. 우리가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면서 말이다. 경제적으로 너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서. 드디어 나왔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11월 7일부터 준비해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으니까. 하지만 조엘은 놀란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아, 너도 이제 28살이잖아. 그럼 이제 독립할 때도 되지 않았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고. 조엘은 아빠의 미안한 표정을 보며 순간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계획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조엘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소리를 세게 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조엘이 다가가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그래 조엘. 왜? 엄마가 돌아보며 조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울고 있었던 것처럼 눈이 조금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빠랑 이야기했지? 네. 그리고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해. 우리도 이런 말을 하기 싫지만 크리스마스 때 정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미리 말한 것 같네. 크리스마스... 만약 내 계획이 없었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겠지.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거짓말이야. 전혀 괜찮지 않아. 그리고 그날 밤 저녁 식사는 매우 어색했습니다. 평소 엄마가 하던 잔소리도 없었고 아빠도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마트 가서 식료품 좀 사와야겠다. 평소 같으면 침울한 상태로 밥만 먹고 있었을 테지만 이 말을 듣게 된 조엘은 그 순간 이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마트에 간다고? 그거 완벽한 타이밍이잖아.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26일 토요일 아침 8시. 조엘은 잠에서 깼지만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선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밖에도 커피 내리는 소리, 아침 뉴스 소리와 같은 평범한 토요일 아침의 소리들이었죠. 조엘은 일어난 지 1시간이 지난 9시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발견한 리사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조엘, 잘 잤어? 이제 어젯밤의 어색함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리사는 불편한 상황을 빨리 넘기기 위해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네, 엄마. 커피 줄까? 아직 따뜻해. 네, 주세요. 한편 아빠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폭풍의 전조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일상적인 하루가 곧 악몽으로 변할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2시간 뒤인 11시경. 리사는 부엌에서 냉장고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우유도 떨어져가고 빵도 없네. 마트 좀 갔다 와야겠다. 조엘,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요, 엄마. 그리고 자기는 운동이나 좀 하고 있어. 요즘 운동 부족이라고 계속 말했잖아. 이젠 건강 챙겨야지. 리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2층 운동실에서 좀 하고 있을게. 이걸 지켜보고 있던 조엘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인 12시 10분, 리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마트 다녀올게.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조엘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조엘, 아빠랑 있어드려. 어제 이야기한 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 너무 미안해하고 있는 것 같거든. 조엘은 그 순간 엄마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녀는 걱정이 가득하고 진짜로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조엘은 아주 잠깐 망설이는 눈빛을 띄었습니다. 이건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기 전 마지막 망설임이었죠. 인간적인 감정과 냉혹한 계획 사이에서 갈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50만 달러가 있으면 더 이상의 굴욕은 없어. 28살까지 부모 돈으로 살았다는 수치심이나 친구 하나 없는 내 인생이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기회잖아. 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고마워, 아들. 리사는 아들의 뺨에 키스를 했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엘은 문 앞에 서서 차 시동 소리와 얼마 뒤 차가 멀어지는 소리까지 들었죠. 그리고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2층에서는 아빠가 운동기구를 만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엘은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빨간 백팩을 열어서 노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칼로 아빠를 죽이고 엄마가 도착하기 전까지 지저분한 걸 모두 치우자. 이건 운동실에서 하면 돼. 2층이니까 소음도 덜하겠지. 이건 표박제로 청소하면 돼. 그리고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음식물 처리기 말고 변기로 흘러보내야 돼.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가솔린으로 집을 태우는 게 끝이고, 아빠를 실종 처리하고 엄마의 죽음만 확인되면 보험금은 모두 내 거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체크한 조엘은 시계를 봤습니다. 당시 시각은 1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엄마가 월마트에서 식료품을 사고 있겠네. 1시간 안에 첫 번째 단계를 끝내야 돼. 조엘은 손이 조금 떨렸지만 각오는 이미 끝냈다는 듯 준비한 칼을 들고 조심스레 아버지가 운동하고 있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 조엘은 계획한 대로 아빠의 손, 팔, 다리, 발, 머리를 해체했고 염산을 담은 박스에 담아 녹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대 아반떼의 익숙한 엔진음, 엄마가 돌아왔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낸 게 하나도 없는데? 운동실 청소도 완벽하지 않고 손에서도 아직 피가 나고 있잖아. 그리고 1층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열쇠가 문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까지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조엘? 자기야? 그건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에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쿵 하고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아마 식료품을 담은 가방처럼 보였습니다. 자기야, 어딨어? 이상하다. 차 그대로 있는데? 리사는 1층에서 남편을 찾기 시작한 듯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바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엔 그 발걸음 소리가 2층으로 향하는 계단에 가까워지는 듯했습니다. 조엘, 너 위에 있니? 조엘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진정해. 아직 아무것도 들킨 거 없잖아. 리사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듯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아빠가 어디 갔을까? 그리고 계단 중간에서 리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미처 다 치우지 못한 계단의 혈흔을 봤나 보다. 자기야! 엄마의 목소리에 급박함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발소리와 복도를 지나 운동실로 향하는 엄마의 발걸음이 들려왔죠. 조엘은 운동실 문 옆에 서서 손에는 아직 칼을 들고 있었고 수건으로 감싼 왼손에서는 여전히 피가 스며나왔습니다. 자기야, 운동실이... 리사는 문을 열면서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고 그대로 말문이 막혀버린 듯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얼음처럼 굳어버렸죠. 이 순간은 이제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충격, 아들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는 절망적인 정적. 28년간의 모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멈춰버린 그 시간은 5초도 채 되지 않았지만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리사는 멍한 눈으로 운동실 안에서 피투성이로 토막난 채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는 남편을 바라봤죠. 그리고 문 안쪽 뒤에 숨어있던 조엘도 그런 엄마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곧 피투성이가 되어 칼을 들고 있는 아들을 발견한 리사는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리사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만이 가득했죠. 네가 이런 거야? 리사는 28년간 키운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조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왜 이런 일을...
리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조엘, 설명해줘, 제발. 그 순간 조엘은 분노가 아닌 슬픔으로 가득 찬 엄마의 눈빛을 봤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자책하는 마음도 함께 있었죠. 엄마, 나는...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는? 리사가 다시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조엘, 우리 대화하자. 뭔가 잘못됐어. 이건 고칠 수 있어. 죄가 있으면 받으면 되고. 그렇지. 리사가 아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아들을 구하려고 하는 듯 보였죠. 엄마, 늦었어요.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조엘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11월 7일에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아니다. 미안해 엄마. 마지막까지도 리사는 아들을 구하려 했지만 그 사랑조차 이미 늦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계획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모든 것이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집안에선 조엘의 거친 숨소리를 제외하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왼손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한편 리사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조엘의 머리 안에선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느꼈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그의 위대한 계획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엘은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을 살해하고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대가를 얻은 것은 돈이었죠. 엄마의 마지막 표정이 눈에 아른거린다. 그 눈빛에는 분노나 증오가 아니라 슬픔만 있었다. 나에 대한 슬픔, 내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 그리고 후회. 이제 정말 모르겠다. 기숙사에서 노트에 계획을 적을 땐 모든 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였는데 7억, 경제적 자유, 더 이상의 굴욕 없는 인생.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이유들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 하지만 조엘에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기에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내서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작은 조각으로 자르기, 화약용액에 담기, 음식물 처리기가 아닌 변기로 흘려보내기. 이건 모두 차근차근 해야 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이건 계획의 일부일 뿐이잖아. 하지만 왼손의 상처에선 피가 계속 흘러나오며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이미 수건이 완전히 젖어버릴 정도로 피도 많이 흘린 상태였죠. 이런 상황은 계획이 없었는데 내가 다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아빠와 몸싸움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 운동기구가 쓰러지고 블라인드가 찢어졌고 그 과정에서 내 칼에 내가 베이고. 현실은 계획과 달랐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죠. 그래서 전에는 완벽해 보였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분 뒤 조엘은 욕실로 가서 화학용액을 준비했습니다. 염산과 과산화수소수, 11월 7일에 나폴레옹빌에서 산 것들. 그는 비닐 시트를 바닥에 깔고 샤워 호스를 연결했습니다. 모든 건 노트에 적어둔 대로였지만 실제 작업은 생각보다 힘들었죠. 무겁고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특히 왼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더 어려웠죠. 아빠를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2층 욕실로 옮기기. 조엘은 아빠를 먼저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 복도에도 약품과 빗방울이 떨어졌죠. 그 다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자 또 다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계획을 세울 땐 이런 감정적 동요까지 생각한 적 없었는데. 그리고 그로부터 또 다시 30분 뒤 조엘은 화학용액에 아빠를 넣었지만 용의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느려서 당황스럽습니다. 노트에는 완전한 용이라고 적어뒀지만 실제로는 몇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네. 그럼 보자.
뼈를 부수기 위한 대형 쇠망치. 조엘은 노트에 적혀 있는 계획에 맞춰 망치를 준비했지만 왼손의 상처 때문에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뼈를 한번 내려쳤지만 이웃집에서 들을 수도 있을 만큼 너무 컸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시계를 보니 5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1층 청소, 혈흔 제거, 증거인멸, 그리고 마지막에 집을 태우는 것까지. 조엘의 손의 상처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깊이 베었지만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수건만 감고 있었기에 문제가 된 것이었죠. 모든 것이 계획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어긋나고 있었죠. 현실의 무게가 계획의 허상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거울을 본 조엘은 온통 피투성이에 얼굴이 창백한 자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젠 되돌릴 수 없어. 노트에 적어둔 50만 달러라는 문장이 조엘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하지만 지금은 그 돈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눈빛과 아빠의 놀란 표정, 해체 작업 등 모든 게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왜 이렇게 된 거지? 정말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 아니야, 이미 늦었잖아. 다 끝났어. 돌아갈 수 없다고. 조엘은 몇 시간 동안 부상을 참고 작업을 끝내려고 했지만 왼손의 상처가 감염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병원에 가서 빠르게 처치를 받고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물어보겠지. 어떻게 다쳤냐고. 요리하다가 베었다고 하면 될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상처도 너무 많고 너무 깊은 거 아니야? 혹시 의심하지 않을까? 계속 들킬까 걱정을 하던 조엘은 고통을 없애고 작업을 마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듯 자신의 기숙사 쪽에 있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집인 테네시주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니 만약 이 사건이 경찰에게 들키더라도 자신과 접점을 찾아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리고 내일 모레 월요일에 다시 와서 나머지 작업을 마무리하면 돼. 계획이 실패한 거 아니야. 그냥 조금 지연됐을 뿐이지. 조엘은 병원에 가기 전에 최소한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머리를 스토브 위에 있는 큰 냄비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고 아빠의 머리는 화학용액에 얼굴이 아래로 향하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 전체를 표백제로 청소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생긴 계단의 혈흔은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물티슈와 표백제를 이용해 온 힘을 다해 문질러 보았지만 잘라내지 않는 이상 없앨 순 없어 보였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판단력이 흐려질 대로 흐려진 조엘은 모든 곳에 피 묻은 지문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운명은 결정된 것처럼 보였죠. 완벽하지 못한 증거인멸, 곳곳에 남겨진 흔적들, 이 모든 것은 훗날 그를 파멸로 이끌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걸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엘은 집을 떠나기 직전 빨간 백팩을 봤습니다. 모든 계획을 적은 노트북을 넣어놓은 그 백팩을 들고 가야 하나, 놔두고 가도 되나 하는 고민에 잠시 빠졌지만 손의 통증에 온 신경이 몰려 있었기에 그냥 놔두고 가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침실 옷장 안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일단 여기 두자. 너무 위험해. 만약 길에서 검문이라도 당하면 그게 더 큰일일 테니까. 그리고 월요일에 다시 와서 모든 증거와 함께 태워버리면 되잖아. 그게 더 안전해. 이후 그는 자신의 차인 2006년형 소나타에 올라타곤 루이지애나까지 6시간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미러엔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엘이 태어나서부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골든뷰 레인 11434번지였죠. 토막난 시신을 굽고 끓이기 위해 스토브와 오븐을 켜놨기 때문에 창문에는 김이 뿌옇게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건 계획대로 될 거야. 치료받고 돌아와서 마무리하면 돼. 조엘은 이렇게 다짐을 하고 루이지애나로 향해 운전해 갔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노트북을 두고 온 게 맞는 선택인가?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Five, zero,